서기 79년에 이탈리아 남부 캄파니아 평원의 젖줄이라 불리는 나폴리 만의 풍경은 신들이 지상에 내린 가장 아름다운 정원과도 같았습니다. 찬란한 태양은 매일 아침 수평선 너머에서 솟아올라 폼페이의 붉은 기와 지붕과 대리석 기둥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였고,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미풍은 레몬 향기와 갓 구운 빵의 냄새, 올리브유를 짜는 향긋한 풀 냄새를 실어 나르며 도시의 모든 골목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바다 건너편으로는 베수비오 산이 푸른 숲으로 뒤덮인 채 온화하게 서 있었고, 그 산기슭에는 끝없이 펼쳐진 포도밭과 과수원이 물결치듯 이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풍요가 영원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의 머리 위로 우뚝 솟은 베수비오 산은 수백 년 동안 침묵을 지키며 비옥한 화산토를 제공해준 인자한 거인이었을 뿐, 그 심장 속 깊은 곳에 파괴적인 분노와 뜨거운 용암의 바다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산등성이에서 뛰놀며 잠든 거인이라 부르며 돌을 던지기도 했고, 농부들은 그 비옥한 흙에 감사하며 매년 풍작을 거두었습니다. 8월 24일의 새벽이 밝아올 때도 베수비오는 완전한 고요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산등성이에는 평화로운 아침 안개가 부드럽게 드리워져 있었고, 처음 떠오르는 햇살은 끝없이 펼쳐진 포도밭 사이로 스며들며 이슬 맺힌 잎사귀들을 보석처럼 반짝이게 했습니다. 포도나무 잎 사이로 보이는 알찬 포도송이들은 곧 수확을 기다리고 있었고, 올리브 나무들은 은빛 잎을 살랑이며 미풍에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이 산을 잠든 거인이라 애정 어린 농담을 던지며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화산 폭발이라는 개념 자체가 먼 옛날 그리스 신화 속에서나 나오는 전설이었고, 폼페이 사람들에게 실제하는 것은 오직 오늘의 장사와 저녁의 만찬, 가족과의 대화, 그리고 내일의 번영과 약속뿐이었습니다. 당시 폼페이는 약 1만 2천 명에서 최대 2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로마 제국에서도 손꼽히는 상업의 요충지이자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항구에는 제국 전역에서 몰려온 상선들이 가득 정박해 있었고, 선원들은 그리스어, 라틴어, 이집트어로 뒤섞여 떠들며 물건을 내리고 실었습니다. 그곳을 통해 폼페이산 특산물인 달콤한 캄파니아 포도주, 최고급 올리브유, 생선 소스인 가룸, 그리고 부드러운 양모직물이 로마의 귀족 저택과 황제의 식탁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거리마다 마차 바퀴 자국이 깊게 새겨져 있었고, 보도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발자국이 쌓여 도시의 활력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경, 도시가 본격적으로 활기차게 깨어났습니다. 도심의 가장 유명한 빵집 포르나키아에서는 이미 새벽부터 화덕의 열기가 후끈 달아올라 골목 전체를 따뜻한 호밀과 꿀향으로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주인 마르쿠스는 오븐 앞에서 이마에 땀을 흘리며 지나가는 이들에게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늘의 빵은 호밀과 꿀로 만들었소. 로마 황제 티투스께서도 이 맛을 보시면 부러워하실 거요. 한 입 베어 물면 바삭함이 입 안가득 퍼진답니다. 그의 아내 율리아는 나무 카운터에서 갓 구운 빵을 가지런히 쌓아 올리며 남편의 유쾌한 호객 소리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르쿠스, 어제처럼 너무 많이 구우면 또 재고가 산처럼 쌓여요. 당신은 그저 불 앞에서 빵 굽는 게 너무 좋아서 그러는 거죠? 그래도 우리 루키우스가 좋아하니까 다행이네요. 그들 곁에서는 10살 난 아들 루키우스가 고소한 빵 냄새를 깊이 들이마시며 밀가루가 하얗게 묻은 작은 손으로 반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루키우스는 들뜬 목소리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푸른 광장에 가서 새 장난감 사도 돼요? 어제 본 그 나무로 만든 작은 검투사 인형이 너무 갖고 싶어요. 율리아는 아들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조심해서 다녀오렴. 요즘 거리에 사람이 많아 시끄럽고 마차도 자주 다니니까 절대 길 한가운데로 뛰어들면 안 된다. 그리고 아빠가 구운 빵 하나 챙겨가서 친구들과 나누어 먹으렴. 도시의 거리는 대리석과 화산석으로 매끄럽게 포장되어 있었고 보행자들을 위한 횡단보도용 징검 다리들이 곳곳에 놓여 있어 마차가 지나갈 때도 발을 적시지 않고 길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시장터에서는 노점상들이 아침부터 목청을 한껏 높여 경쟁하듯 외쳤습니다. 신선한 정어리요. 바다에서 방금 잡아왔소. 은빛 비늘이 아직 살아 꿈틀거린답니다. 붉은 포도주, 최고급 캄파니아 산이요. 한 잔 마시면 로마의 귀족이 된 기분이 들 거요. 신선한 올리브와 치즈, 레몬 향기 가득한 과일 바구니 여기 있습니다. 아이들은 맨발로 돌바닥을 탁탁 치며 뛰어다니며 웃음소리를 사방에 퍼뜨렸고 한 소녀는 친구의 귀에 대고 어제 극장에서 본 검투사가 얼마나 용맹하고 멋졌는지 그의 갑옷이 햇빛에 어떻게 반짝였는지 소곤소곤 속삭였습니다. 거리 모퉁이에서는 노예들이 물동이를 이고 지나가며 주인에게 꾸중을 듣기도 했고 자유민 상인들은 서로 손을 흔들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폼페이의 아침은 이토록 생명력과 희망으로 넘쳤고 그 누구도 죽음의 그림자가 산 너머에서 천천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심지어 한 줌의 재조차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도시의 심장부인 포름 광장에는 거대한 대리석 기둥들이 숲처럼 우뚝 서 있었고 그 사이로 햇살이 아름다운 무늬를 그리며 떨어졌습니다. 유피테르 신전의 높다란 기둥과 아폴로 신전의 세련된 조각상은 도시를 수호하는 신들의 권위를 상징했고 바실리카에서는 법정의 엄격한 판결 소리와 상인들의 활기찬 거래 소리가 동시에 울려 퍼졌습니다. 부유한 상인 루키우스 세르기우스는 자신의 저택 아트리움 중정에서 두툼한 장부를 펼치고 하루의 거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 벽면은 최근 완성된 신선한 프레스코화로 가득 차 있었는데 붉은 배경 위에 그려진 꽃과 새들, 신화 속의 영웅과 여신들이 마치 살아 숨쉬는 듯 생생했습니다. 그의 아내 마르키아는 뒤뜰 정원에서 붉은 장미를 조심스레 꺾으며 저녁 만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장미꽃잎 사이로 향기가 퍼지며 그녀의 미소를 더욱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그리스 상인들이 3명이나 오기로 했어요. 가장 좋은 와인을 내놓고 신선한 생선 요리와 함께 올리브유 소스를 듬뿍 넣은 빵도 준비해야겠어요. 당신이 좋아하는 그 향신료도 넣을게요. 루키우스는 아내를 바라보며 다정하고도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당신을 위해 어제 시장에서 특별히 고른 은빛 팔찌도 보여줄게. 보석이 박힌 그 팔찌를 차면 당신 손목이 달빛처럼 빛날 거야. 내가 당신 생각만 하며 골랐지.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따뜻하게 웃었지만 그 은빛 팔찌가 훗날 잿더미와 부석 더미 속에서 발견될 그들의 마지막 흔적이 될 줄은 아니. 그들의 사랑이 1700년 후에도 석고로 복원되어 영원히 남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광장 계단에 앉아있던 젊은 화가 아티스토스는 붓을 들고 빵집 딸 클라우디아의 초상화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클라우디아의 미소는 아침 햇살보다 더 눈부시고 따뜻했으며
그녀의 손에는 늘 부지런한 삶의 증표처럼 하얀 밀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클라우디아가 바구니를 들고 다가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아티스토스, 또 여기서 뭐해? 나를 또 그리고 있는 거야? 아티스토스는 수줍게 웃으며 붓을 내려놓고 대답했습니다. 응, 너의 눈동자가 너무 예뻐서 그 빛을 잊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있었어. 이 그림이 완성되면 내 방에 걸어줄게. 영원히 너를 바라볼 수 있게. 클라우디아는 얼굴을 살짝 붉히며 웃었고 두 연인은 손을 꼭 잡고 광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들의 뒤로 연설가의 우렁찬 외침이 메아리 쳤습니다. 로마는 영원하다. 황제 티투스께 영광을. 제국의 번영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거리의 벽면에는 누군가가 새긴 낙서들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루키우스, 내 여자는 내 거다. 빵집 마르쿠스, 내 빵은 돌덩이보다 맛없다. 여기서 나는 세상을 정복했다. 클라우디아, 너를 사랑해. 사랑과 질투, 성공의 야망,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뒤섞인 그 사소한 기록들은 폼페이가 얼마나 살아 숨쉬고 인간적인 도시였는지를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도시 북쪽의 언덕 위 신비의 저택. 에서는 또 다른 신비롭고도 긴장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넓은 벽면은 디오니소스 신의 비밀 의식을 그린 붉고 생생한 벽화로 가득 차 있었고 가면을 쓴 여인들, 춤추는 마에나드들, 포도에 취한 사티로스들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저택의 주인인 고귀한 여인은 젊은 노예, 소녀와 함께 밤의 의식을 준비하며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 달이 가장 밝고 완전할 거야. 의식을 완벽하게 해야 해. 모든 향초를 피우고 포도주를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신이 이미 우리 중 누군가를 선택했을지도 몰라. 어쩌면 나 자신일지도. 소녀는 떨리는 손으로 장미꽃을 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여주인님, 신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그런데 산이 오늘따라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인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실제로 깨어나고 있는 것은 디오니소스 신이 아니라 대지 밑바닥에서 꿈틀거리는 거대한 용암의 바다와 압축된 가스였습니다. 오후 1시경, 갑자기 북쪽 하늘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베수비오 산의 정상이 전례 없는 거대한 폭발과 함께 산산조각이 나며 하늘을 찌를 듯한 검은 기둥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자연학자 소플리니우스는 당시의 광경을 우산 소나무 같았다고 정확히 묘사했습니다. 곱고 길게 솟아오른 줄기 끝에서 가지가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듯한 마치 거대한 나무가 하늘에 심어진 듯한 형상이었습니다. 때때로 그 구름 속에서 번개 같은 빛이 번쩍였습니다. 미세노 함대에 머물던 그의 숙부 플리니우스 장로는 이 기이하고도 무시무시한 광경을 보고 즉시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름이 아니다. 학문적 호기심뿐 아니라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 그는 학구적인 열정과 로마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으로 함대를 이끌고 폼페이와 헤르쿨라네움을 향해 서둘러 출항했습니다. 그의 배는 이미 재가 날리기 시작하는 바다를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폼페이 내부에서는 혼란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하늘을 가리키며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뭐야? 산에서 불이 났다. 신들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신 건가? 유피테르여, 자비를. 처음에는 가벼운 하얀 재가 눈송이처럼 소복소복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신기한 듯 손을 뻗어 재를 받아 만져보았지만 이내 그것이 뜨겁고 따가운 것을 깨닫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뜨거워. 이게 뭐야? 곧이어 부석이라 불리는 가볍지만 뜨거운 돌덩이들이 펑펑 소리를 내며 지붕 위로, 거리 위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돌들이 쌓이면서 지붕의 기와가 부서지고 집들의 천장이 삐걱거리며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낮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완전히 어두워져 횃불 없이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지옥 같은 어둠이 도시를 뒤덮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유황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기침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빵집 주인 마르쿠스의 가족은 서둘러 집 안으로 대피했습니다. 아들 루키우스는 아빠의 품에 바짝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하늘이 정말 무너지고 있어. 무서워요. 마르쿠스는 두려움을 애써 억누르며 아들을 꼭 끌어안고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 우리 루키우스. 우리 집 지붕은 튼튼하단다. 곧 지나갈 거야. 엄마가 구운 빵 먹으면서 기다리자. 내일이면 다시 시장에 가서 장난감 사줄게.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쌓여가는 화산재와 부석의 무게의 집은 비명을 지르듯 갈라지기 시작했고 매캐한 먼지와 유황가스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어 숨쉬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포름 광장의 유피테르 신전 안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유피테르시여, 제발 저희를 구원하소서. 로마의 아버지시여, 자비를 베푸소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는 거대한 폭발음과 땅울림에 묻혀 허공으로 허무하게 흩어졌습니다. 연인이었던 아티스토스와 클라우디아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을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지하 창고로 가자. 거기는 제가 덜 들어올 거야. 안전할 거야. 아티스토스가 숨을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클라우디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나 무서워하지만 너와 함께라면. 그러나 골목은 이미 무너진 건물. 잔해와 무릎까지 차오른 뜨거운 화쇄물들로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목을 태우고 기침이 터져나오며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차디찬 돌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아티스토스는 클라우디아의 밀가루가 아직 남아있는 손을 다시 한번 힘껏 잡았습니다. 사랑해, 클라우디아, 이 그림만큼은 완성하고 싶었는데 다음 생에서라도 너를 다시 그리고 싶어. 두 사람의 몸은 뜨거운 가스에 휩싸여 영원히 그 자세로 굳어버렸습니다. 8월 25일 새벽, 진짜 최후의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피로클라스틱 서지라 불리는 초고온의 화산가스와 재의 파도가 시속 100km 이상의 무시무시한 속도로 산을 타고 내려와 도시 전체를 순식간에 휩쓸었습니다. 섭씨 300도에서 800도에 달하는 열기는 사람들의 근육을 단숨에 경직시키고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폐를 불태워버렸습니다. 도망자들의 정원에서는 13명의 사람들이 함께 도망치려다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혈연관계는 아니었을지라도 그들은 마지막 공포와 절망을 함께 나누며 가족처럼 서로를 끌어안고 엉켜 있었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끝까지 어린아이를 자신의 몸 아래로 숨기고 품에 꼭 안은 채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손짓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또 다른 남자는 문을 향해 손을 뻗은 채 가족을 구하려던 마지막 의지를 간직한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개 한 마리가 주인을 지키려다 함께 쓰러진 모습, 글래디에이터 훈련소에서 칼을 들고 있던 전사들,
목욕탕에서 마지막으로 몸을 씻던 사람들까지 모든 순간이 영원히 멈춰버렸습니다. 도시 위로 18m에서 20m에 달하는 두꺼운 재와 부석층이 쌓였습니다. 한때 찬란했던 폼페이는 그렇게 지구상에서 완전히 지워진 듯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7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뒤 1748년 세상은 우연히 이 도시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화산재가 공기를 완벽하게 차단한 덕분에 폼페이는 시간이 완전히 멈춘 거대한 타임캡슐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븐 속에는 마르쿠스가 그날 아침 구웠던 빵이 검게 탄 채 그대로 남아 있었고, 와인병에는 코르크 마개가 아직도 꽂혀 있었으며, 벽면의 그래피티와 프레스코화는 어제 그린 것처럼 생생하고 선명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재 속에 남겨진 빈 공간에 석고를 조심스럽게 부어넣자 죽음의 순간을 맞이한 수많은 사람들의 표정과 몸짓, 사랑과 공포와 기도가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 석고상들은 오늘날에도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그 대리석 거리를 천천히 걷습니다. 비록 지붕은 사라지고 벽만 남았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삶의 따뜻한 흔적이 가득합니다. 사랑을 속삭이던 연인들의 목소리, 갓 구운 빵의 포근한 온기, 시장의 떠들썩한 웃음소리, 신에게 올리던 간절한 기도가 돌 틈새와 벽면 사이사이에 스며들어 영원히 메아리칩니다. 소플리니우스는 숙부의 죽음을 애도하며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름다운 곳이 파괴되었다. 도시들이 사람들과 함께 사라졌다. 그러나 그 기억은 우리에게 남아 영원히 살아 숨쉰다. 하지만 폼페이는 결코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잿더미 속에 박제된 그들의 마지막 순간은 역설적이게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강렬하고도 따뜻한 삶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만약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면 당신은 누구의 손을 가장 꼭 잡고 싶습니까? 어떤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습니까? 폼페이의 잔해는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진심으로 살아라. 곁에 있는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하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후회 없는 오늘을 만들어라. 2000년 전의 그 비극은 재가 되어 굳었지만 그 속에서 피어난 인간애와 삶의 기록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프레스코화처럼 우리 가슴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폼페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카르페 디엠 CARP, 딤, 즉 오늘을 붙잡고 매 순간에 충실하라는 영원한 교훈을 남기고 고요한 잠에 들었을 뿐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는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